지나간 젊음을 탐한 대가는 끔찍합니다. 당신을 눈부시게 만든 그 옷은 단순한 여우털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미호의 백가죽이었습니다. 온몸을 덮는 흰 털과 솟구치는 사륙의 본능. 당신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을 갉아먹고 다시 태어나려는 요물에게 스스로를 바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귀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바람 소리마저 쉬어가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아예 바깥 출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유독 손재주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처녀가 한 명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혼수품이나 귀한 옷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조금 떨어진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방 안에서는 밤늦도록 호롱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바늘을 잡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두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잠시 쉬어가며 옷을 짓는 것이라고 칭송하였고, 그녀의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에 꽈친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어느 겨울밤에도 순덕은 화로 옆에 앉아 밀려드는 일감들을 손질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유독 그날따라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어대는 소리처럼 기이하게 들려와 그녀는 자꾸만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 마을에서 가장 재산이 많고 권세가 높은 최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에게는 젊은 시절 한미모했다고 자부하는 부인 최마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가는 주름살과 거칠어지는 피부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최마님은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구해서 먹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맞아보기도 했지만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기에 거울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값비싼 비단과 장신구들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치장으로도 젊은 날에 탱탱하고 윤기 흐르던 피부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그녀의 욕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저녁 무렵에 낯선 행색의 떠돌이 상인 하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산을 넘어온 그 상인을 신기하게 여겼는데,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괴나리 보침을 쥐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곧장 최부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문지기가 그를 쫓아내려 하자 품 안에서 무엇인가를 살짝 꺼내 보이며 최마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문지기는 상인이 보여준 물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빛에 홀린 듯 대문을 열어주었고, 상인은 소리 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최마님은 낯선 상인의 방문을 처음에는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그가 마님의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줄 귀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눈이 번쩍 뜨여 그를 방으로 들이라 명했습니다. 상인은 방으로 들어와서도 삿갓을 벗지 않은 채 보찜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고 은밀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을 하나씩 벗겨내자 방 안에는 갑자기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지막 비단이 벗겨지자 최마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은은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하얀 털가죽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윤기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낮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이것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비한 여우의 털가죽입니다. 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시면 잃어버린 청춘은 물론이요, 세상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자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최마님은 홀린 듯 손을 뻗어 가죽을 만져보았는데, 차가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마치 아기의 살결처럼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그녀는 가죽을 만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당장이라도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상인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마님에게는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최마님은 곳간을 열어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아낌없이 상인에게 내어주었고, 상인은 돈을 챙기면서도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가죽은 주인을 알아보는 물건이니 반드시 최고의 솜씨를 가진 사람에게 맡겨 옷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죽이 상하여 효험이 사라질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최마님은 상인이 떠나자마자 하인을 불러 당장 순덕을 데려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깜깜한 밤이었지만 최마님의 성화에 못 이긴 하인들은 횃불을 들고 눈길을 헤치며 순덕의 집으로 달려갔고,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순덕은 최마님의 안방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순덕이 최마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이한 기운 때문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최마님이 그토록 아끼는 털가죽이 펼쳐져 있었는데, 순덕의 눈에는 그 가죽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어딘가 섬뜩하고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털 한 올 한 올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죽의 붉은 기운은 마치 핏줄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아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마님은 순덕의 그런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치수를 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몸에 딱 붙는 털옷을 지어내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순덕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가죽에 손을 대었는데, 그 순간 손가락 끝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귓가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환청이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님, 이 가죽은 예사 물건이 아닌 듯합니다. 털의 결이 기이하고 냄새 또한 심상치 않으니 옷을 짓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덕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여쭈었지만 최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순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물건을 폄하하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훈수를 두려들어? 당장 오늘 밤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보름 안에 옷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마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다. 최마님의 서슬퍼런 위협에 순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 불길한 가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가죽을 작업대에 올려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호롱불 아래에서 보는 가죽은 더욱 기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가위질을 하기 위해 가죽 위에 초크로 선을 그으려 하자 초크가 닿는 자리마다 가죽이 움찔거리는 것만 같아 순덕은 몇 번이나 가위질을 멈추고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바깥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긁으며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우며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는데 가위날이 가죽에 닿는 순간 슥 하는 소리가 천을 자르는 소리가 아니라 생사를 베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보통 털옷을 지을 때는 안감을 두껍게 대어 보온성을 높이지만 최마님은 가죽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며 안감을 아주 얇은 명주 안겹만 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순덕은 마님의 주문대로 옷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재단하기 시작했는데 잘려나간 가죽의 단면에서 붉은 액체가 배어나오는 것만 같은 착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것은 그저 가죽의 색깔일 뿐 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을 맴도는 비릿한 냄새는 점점 짙어져 순덕은 작업을 하는 내내 구역질을 참느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방 안을 후끈하게 달구었고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음에도 순덕은 더위를 느끼며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덕의 손끝은 바늘에 찔린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가죽을 바느질할 때면 평소보다 바늘이 미끄러워 손을 찔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상처난 손가락에서 피가 한 방울 맺혀 가죽에 떨어지자 가죽은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마시듯 순식간에 피를 흡수해버렸고 피를 머금은 부분은 더욱 붉고 윤기 있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덕은 공포에 질려 가죽을 마당에 내다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최마님의 협박과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를 악물고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들어오라며 손짓하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옷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집 근처를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여자의 웃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거나 순덕의 집 지붕 위에 커다란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옷을 짓는 데에만 몰두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과로하여 헛것을 보는 것이라 여기거나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의지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옷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환청을 들었고 그때마다 귀를 틀어막고 미친 듯이 바느질에 속도를 냈습니다. 최마님은 매일같이 하인을 보내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재촉했습니다. 하인들조차 순덕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그들은 순덕의 집 대문만 넘어서면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한기를 느꼈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위질 소리가 마치 뼈를 깎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병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오로지 옷을 완성하는 일에만 매달렸고 그녀의 손놀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교해졌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보름이 다 되어갔고 옷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완성된 옷은 실로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허리 라인은 잘록하게 들어가고 소매는 우아하게 떨어졌으며
깃부분의 털은 풍성하게 살아있어 마치 살아있는 여우가 목을 감싸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옷 전체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비출 정도였는데 순덕은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보다는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달면서 그녀는 손을 떨었는데 단추 구멍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위 끝이 살짝 빗나가 옷깃에 아주 작은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급히 수습하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 흠집은 스스로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순덕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살아있는 생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옷을 불태워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최마님이 직접 옷을 가지러 올 것이라는 전가를 받은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옷을 지켜보았는데 새벽녘이 되자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같은 것이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덕은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날이 밝자마자 옷을 보자기에 꽁꽁 싸매어 보이지 않게 감추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고 최마님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요란하게 순덕의 집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최마님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순덕을 찾으며 옷을 내놓으라고 소리쳤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에 쌓인 옷을 대청마루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최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보자기를 풀게 했는데 옷이 드러나는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옷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자태는 세상의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혹적이었습니다. 최마님은 입이 귀에 걸려 옷을 낚아채듯 가져갔고 순덕에게는 약속한 템보다 더 많은 돈을 던져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보았다. 내년의 솜씨가 쓸만하구나. 이 옷을 입고 나면 내 젊음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최마님은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털옷을 걸쳐 입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다급하게 마님,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깨끗한 물에 세탁을 한번 하시고 라고 말리려 했지만 최마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옷이 최마님의 몸을 감싸는 순간 기이한 바람이 마당을 휘감아 돌았고 최마님의 얼굴에는 환희와 고통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옷은 마치 최마님의 몸에 맞춰 줄어들 듯 딱 달라붙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마님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주글주글하던 목의 주름이 팽팽하게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하던 머리카락은 검은색으로 물들어가고 흐릿하던 눈동자는 샛별처럼 초롱초롱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최마님은 60이 넘은 노파에서 갓 20살이 된 처녀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고 최마님 자신도 하인이 가져온 거울을 보며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내 얼굴이 돌아왔어. 아니,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옷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추듯 마당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어진 최마님의 등 뒤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9개의 꼬리가 달린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마님이 웃을 때마다 입안에서 언뜻 보이는 송곳니가 평소보다 훨씬 길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순덕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최마님은 그런 순덕을 비웃듯 내려다보며
이제 이 마을의 모든 남정네들이 내 치마폭에 쌓이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걸걸한 목소리가 아닌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맑고 고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그 뒤를 따르는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홀로 남겨진 채 멀어지는 최마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그 불길한 가죽으로 지은 옷이 앞으로 이 마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재나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고 순덕의 귓가에는 고맙다, 고맙다 라고 속삭이는 여우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개들은 짖기를 멈추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구석에 숨어들었고 닭들은 쉿도 치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 떨기만 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 듯한 숨 막히는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 틀어박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와 밤새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순찰하는 방범대원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볍고 은밀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발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 기르던 살찐 암탉 몇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깃털 하나, 핏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감쪽같이 사라진 닭장 앞에는 어른 손바닥만 한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마을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개의 발자국도 아니고 예새 발자국도 아니여 도대체 어떤 놈이 들어왔다 나간겨.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이 내려온 것이라 생각하며 닭장을 더 튼튼하게 고쳤지만 순덕만은 그 발자국이 최마님이 신고 있던 꽃신 자국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순덕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마님의 젊어진 모습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의 화잣거리가 되었고 그녀가 대문 밖을 나서는 날이면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던 노파가 하루아침에 복숭아꽃 같은 뺨을 가진 처녀가 되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일이라며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마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화려한 비단옷 위에 그 하얀 털옷을 걸치고 마을을 활보했는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기묘하고 달콤한 향기는 남정네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고 아낙네들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 부자 역시 젊어진 아내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안채를 수시로 드나들며 금은 보화를 안겨주기에 바빴습니다. 마을의 모든 여인들은 순덕의 집으로 달려가 자신에게도 그런 옷을 지어달라며 아우성을 쳤지만 순덕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알아놓은 채 누구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최마님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조그만 오두막에 사는 명할머니만은 예외였습니다. 명할머니는 나이가 90이 넘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젊은 시절 무당 노릇을 했을 만큼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마을의 크고 작은 흉사를 미리 예견하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마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요란하게 느티나무 앞을 지나갈 때
평상에 앉아 졸고 있던 명할머니가 갑자기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백내장이 낀 희뿌연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며 가늘게 떨렸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잼 뱉었습니다. 에잉, 고약하다. 어디서 비릿한 짐승 누린내가 이리 진동을 한단 말이냐. 사람이 탈을 썼으면 사람 냄새가 나야지. 이건 산송장 냄새보다 더 역하구나. 명할머니의 쩌렁쩌렁한 호통소리에 행차하던 최마님의 가마가 멈칫했고 구경꾼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마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가마문을 열어 명할머니를 쏘아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썩 물러가라 요망한 것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분이 상한 최마님은 망령난 늙은이라며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를 서늘함에 뒷덜미를 문질러야 했습니다. 명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화려한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작지만 깊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끙끙 앓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는데 마당 구석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명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순덕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순덕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았는데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순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순덕의 얼굴을 더듬거리며 한참을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네가 지은 옷이로구나. 그 옷에서 나는 냄새가 네 손끝에도 배어있어. 너는 솜씨가 너무 좋아. 탈이로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죽는 법인데 너는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으니 이 업보를 어찌할꼬.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할머니에게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옷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 옷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명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순덕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건 옷이 아니다. 껍데기지. 주인 잃은 껍데기가 새 주인을 찾아 입었으니 이제 그 껍데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 들 게야. 당분간 밤에는 절대 문 밖에 나오지 말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숨죽이고 있거라. 마을에 피바람이 불조짐이 보인다.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순덕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의 몸을 떨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 안채에서는 기이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음을 되찾은 최마님은 식성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평소 즐겨 먹던 담백한 나물 반찬이나 따뜻한 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기름진 고기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힌 고기를 먹었지만 점차 고기가 너무 익었다며 타박을 하더니 급기야는 핏기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방 참모들은 마님이 피가 돌아야 피부가 좋아진다며 생강과 처둔을 날 것으로 가져오라고 호통칠 때마다 기겁을 했지만 서슬퍼런 마님의 기세에 눌려 매일 도살장에서 갓 잡은 짐승의 내장을 구에다 바쳐야 했습니다. 최마님은 그 붉은 고기 덩어리를 우아한 손놀림으로 집어들고는 입가에 피를 묻혀가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마님이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방 안을 서성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새도록 안방에서는 사각사각하는 발소리와 무언가를 긁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님의 침소를 담당하는 어린 몸종은 어느 날 새벽 마님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돕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기절초풍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최 마님이 그 털옷을 벗으려 하는데 옷이 마치 피부에 달라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님이 억지로 옷을 잡아당기자 살이 쭉 늘어나며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옷과 살이 닿은 경계선이 붉게 부어올라 어디까지가 옷이고 어디까지가 살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몸종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최마님은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몸종을 노려보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마님의 눈동자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샛노랗게 빛나고 있었고 동공은 바늘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약 입을 뻥긋했다가는 내년의 간을 꺼내 먹을 테다. 마님의 목소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기괴했고 몸종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몸종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 최마님의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여 안채는 점점 고립된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을의 흉흉한 일은 닭장이 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을 어귀집에서 키우던 삽살개가 처참한 몰골로 발견되었습니다. 목덜미가 날카로운 이빨에 뜯겨나가고 내장이 파헤쳐진 채 죽어 있었는데 주변에는 피가 낭자했지만 그 고기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짐승의 소행이라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깔끔한 솜씨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밤새 순찰을 돌았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순찰을 돌던 한 청년이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하얀 소복 입은 여자를 본 것 같다고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헛것을 보았다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순덕은 그것이 헛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의 변화를 처음에는 그저 젊음을 되찾은 활력으로 여겼으나 점차 도를 넘어서는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마님은 이제 낮에는 햇빛을 피해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야만 눈을 빛내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외출을 하려 했고 최 부자가 어디를 가냐고 물으면 달빛을 받아야 기운이 솟는다는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최 부자는 몰래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마님은 하인들도 물리지 않고 홀로 뒷문을 통해 산 쪽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가벼워 최 부자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뒤쫓아가야 했습니다. 산 입구에 다다른 최 마님은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방을 경계하며 냄새를 맡는 시담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털옷 덕분에 신비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털옷 위로 삐죽이 솟아오른 털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꼬리 9 달린 괴물처럼 보여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 마님은 덤불 속에 숨어있던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자마자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달려들어 맨손으로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토끼의 목을 물어뜯어 뜨거운 피를 빨아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최 부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최 부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아내를 내쫓아야 할지, 관아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마님은 남편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최 부자의 방 문 앞을 서성이며 문풍지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영감, 어디 아프시오?
내가 몸에 좋은 약을 다려왔는데 문 좀 열어보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림자는 거대하고 흉측한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염주를 굴리며 제발 날이 밝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예사고, 이제는 늦은 밤 산길을 지나던 나그네가 실종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해만 지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을의 활기는 사라지고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는데 유독 최마님의 얼굴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 팽팽해지고 요염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빛났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처럼 인위적이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치아 사이로 가느다란 실 같은 침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옷 때문에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명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길은 한산했고 찬바람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명할머니의 오두막에 도착한 순덕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만든 옷입니다. 제 손으로 결자해지하고 싶습니다. 저 유물을 멈추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명할머니는 묵묵히 앉아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할머니는 감았던 눈을 뜨고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묶은 매듭이니 네가 풀어야겠지. 하지만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그 여우는 천년을 묵어 승천하기 직전에 가죽이 벗겨진 원한 깊은 놈이야. 인간의 몸을 빌려 다시 꼬리를 키우고 힘을 얻어 승천하려는 속셈이지. 지금 최마님의 영혼은 거의 먹혀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옷을 벗기려면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주어야 하는데 과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할머니의 엄중한 경고에도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 옷을 벗겨내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깊은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이 쓴 가위 하나와 검게 그을린 바늘 몇 개, 그리고 붉은 팥과 소금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가위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손잡이를 만들고 절에서 100일 동안 경을 읽으며 갈아 만든 날을 가진 것이다. 사악한 기운을 끊어내는 데는 이것만 한 물건이 없지. 그리고 이 바늘들은 쑥물에 7번 삶아낸 것이라 요물이 가장 싫어하는 기운을 담고 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음기가 가장 강해질 때 여우는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고 최마님의 남은 영혼마저 삼키려 할 게다. 바로 그때가 기회다. 할머니는 순덕에게 비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여우가 최마님의 심장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에 옷의 매듭을 끊고 가죽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여우는 교활해서 너의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려 할 것이다. 네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두려움을 보이면 그 가위는 여우의 가죽이 아니라 내 목을 찌르게 될 수도 있다. 순덕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가위와 바늘을 품에 안았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인지 여우인지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다가올 보름달 밤, 생사를 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최마님은
이제 낮에도 선글라스를 끼듯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다녔는데 햇빛을 보면 눈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방 안은 온통 붉은 비단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방바닥에는 짐승의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도망가고 넓은 기와집에는 이제 최부자와 몇몇 충직한 늙은 종 그리고 괴물이 되어가는 최마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그 집에서 털옷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거리며 박동하고 있었고 최마님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빨아들이며 점점 더 붉고 요사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최마님의 피부이자 살점이 되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걸린 보름달이 뜨기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뜨기까지 남은 사흘이라는 시간은 마치 천년의 세월처럼 더디게 흘러갔고 마을을 감싼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늘은 낮에도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어 해를 볼 수 없었고 밤이 되면 붉은 기운이 감도는 달무리가 산등성이에 걸려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은 원인 모를 이유로 말라붙어 흙탕물만 고여 있었고 까마귀 떼가 마을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어 흉조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변고가 최부자 댁의 요상한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공포에 떨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명할머니가 주신 가위와 바늘을 하얀 천에 싸서 품속 깊이 간직한 채 방 안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위의 차가운 금속성이 심장 박동에 맞춰 울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가위가 살아있어 피를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 사이로 옷을 꿰매줘 라고 속삭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순덕은 그것이 여우가 자신을 유인하려는 수작임을 알고 귀를 막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비장한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최부자의 집 안채는 이미 사람 사는 집의 몰골이 아니었는데 곳곳에 처진 거미줄과 짐승의 털 뭉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썩은 고기 냄새와 진한 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인들은 대부분 공포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버렸고 남아있는 몇몇 늙은 종들도 주인마님의 눈을 피해 헛간이나 부엌 구석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쯧한 눈으로 사랑방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반백이 되어버린 머리카락과 앙상하게 마른 얼굴은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괴성과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보름날 아침, 최마님은 갑자기 하인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저녁 연회에 초대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내 젊음이 절정에 달하는 날이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내 잔치를 망치면 당신부터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대를 받고 기겁을 했지만 마을의 지주인 최 부자의 명을 거역했다가는 훗날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울며 겨자먹기로 참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잔치라기보다는
마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모이는 의식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해질 무렵 순덕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문 밖에는 최 부자의 집에서 온 늙은 하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순덕 아씨,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아 수선을 좀 해야겠다고 하십니다. 하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품속의 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보찜 속에 수선 도구와 함께 명할머니가 준 팥과 소금 주머니를 챙겨 넣고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가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 듯 했지만 순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는데 잔치 분위기는커녕 초상집보다 더 침울하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기름진 고기와 술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이따금 안채 쪽을 힐끔거리며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지만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핏빛처럼 붉어 마당을 기괴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안채로 향하는 쪽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채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이 최마님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는 크르릉 크르릉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쩝쩝거리며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님, 순덕이 왔습니다. 옷을 손봐달라고 하셔서 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소리가 뚝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들어와라 하는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최마님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어두컴컴했으나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붉은 달빛이 방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최마님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을 본 순덕은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최마님의 덩치는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어깨는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털옷이었습니다. 옷은 더 이상 옷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거리며 최마님의 몸을 조이고 있었고 옷자락 끝은 바닥에다 뿌리처럼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덕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반쯤 짐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고 눈은 형광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코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옷과 피부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목덜미와 손목 부분에서 옷의 털 가죽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고 그 부위에서는 진물이 흐르며 하얀 털이 숭숭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옷이 너무 꽉 조여 숨을 쉴 수가 없어. 조금만 늘려다오. 최마님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순덕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순덕은 역겨움과 공포를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옷의 털 하나하나가 마치 거머리처럼 최마님의 모공에 박혀 피를 빨고 있었고, 그 때문에 털옷은 붉은 빛이 감도는 윤기를 띠며 생동감 있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여우의 가죽이 숙주의 몸을 양분 삼아 다시 부활하려는 끔찍한 기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만지자 옷이 움찔하며 순덕의 손가락을 감아주려 했고, 순덕은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그러자 최마님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네가 지어준 옷이잖아. 마님, 옷이 살에 붙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마님은 죽습니다. 순덕이 용기를 내어 말하자 최마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죽어? 누가 죽어? 나는 이제 막 다시 태어나려는 참이야. 이 껍데기는 늙고 병들었지만 내 영혼은 천년을 살았지. 이제 곧 완전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여우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마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것이었고, 그녀는 갑자기 순덕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엄청난 괴력에 순덕은 발버둥 쳤지만 여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는 솜씨가 좋으니 내 가죽을 더 손질해다오. 내 꼬리가 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해. 최마님은 순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뒤로 돌아 엉덩이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털옷이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는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피부를 뚫고 나오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완전히 꺼내놓으면 그 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질 것이고, 최마님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품속에서 몰래 가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가위자루가 손바닥에 닿자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마님이 초대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모양이었습니다. 여우는 귀를 쫑긋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산 짐승들의 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싱싱한 생기. 오늘 밤 포식을 하고 나면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여우는 순덕을 내버려 둔 채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을 받은 여우의 그림자가 마당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늘어났고,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을 한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위에는 여우의 요술에 걸린 까마귀 떼가 진을 치고 있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최마님, 아니 여우요괴는 마루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환영한다. 나의 귀한 먹이들아. 내 새로운 탄생을 축하해 주러 왔구나. 그녀가 팔을 벌리자 털옷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가 마당을 휘감았고, 사람들은 그 안개를 마시자마자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만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루 밑으로 달려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하지만 여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네 아내는 이미 없어. 여기엔 굶주린 여우만 있을 뿐이지. 라고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순덕은 여우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조용히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여우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등 뒤를 방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며 명할머니가 일러준 급소를 노렸습니다. 옷과 살이 가장 단단하게
엉겨붙은 목덜미. 그곳이 바로 여우의 영혼이 들어앉은 자리이자 옷의 매듭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순덕은 가위를 든 손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눈을 부릅뜬 채 여우의 등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 요물아, 썩 물러가라! 순덕의 기합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가위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여우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날카로운 손톱을 휘둘렀지만 순덕의 가위가 한 발 빨랐습니다. 서걱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가위날이 털옷의 뒷목 부분을 파고들었고 동시에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여우는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고 그 충격으로 순덕은 나가 떨어져 마루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매듭이 끊어진 것입니다. 옷은 고통스러운 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최마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을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소리의 최면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은 마루 위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고 아름답던 최마님은 온데간데 없고 반인반수의 괴물이 피를 흘리며 날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체구의 순덕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가위를 들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명할머니의 예언대로 피바람이 불어닥친 밤, 생사를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순덕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덕은 쑥물에 삶은 바늘을 꺼내들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세상은 오직 여우의 붉은 눈빛과 순덕의 서슬퍼런 가위날만이 번뜩이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우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횃불들이 일제히 거센 바람에 휘청거렸고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팔을 붙잡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덕이 가위로 끊어낸 목덜미 부분에서는 검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비릿한 악취를 풍겼는데 그것은 썩은 고기가 타는 냄새와 비슷하여 맞는 이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상처 입은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순덕을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휘둘렀고 순덕은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그 공격을 피했지만 여우의 손톱이 스치고 지나간 마루장에는 깊은 칼자국 같은 흉터가 생겨났습니다. 여우의 눈은 분노로 인해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어 영락없는 미친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몸에 흠집을 내다니. 내년의 간을 꺼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여우는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포효 섞인 괴성을 지르며 다시 순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순덕의 손에 들려있던 벼락맞은 대추나무 가위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악한 기운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신령한 힘의 발동이었습니다. 여우가 순덕을 덮치려는 순간 가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뿜어져 나와 여우를 튕겨냈고 여우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깨갱 소리를 내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순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일으켜 자세를 바로잡고 명할머니가 주신 팥과 소금이 든 주머니를 꺼내들었습니다. 마당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멍하니 서 있던 하인들과 마을 장정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게냐? 저것은 내 아내가 아니다. 저 요물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어서 순덕 아가씨를 도와라. 최 부자의 절박한 외침에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씩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마루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주저하던 그들이었지만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순덕, 혼자 싸우게 둘 수 없다는
의협심이 발동하여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발광하는 최마님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요괴의 힘은 장사보다 더 세요. 장정들이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질 정도였습니다. 꽉 잡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순덕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최마님의 얼굴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소금이 닿자 여우의 피부, 아니 털옷의 표면이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들어가며 흰 연기를 피워올렸고 여우는 따가움에 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틈을 타 장정들이 다시 최마님을 바닥에 제압했고 굵은 밧줄로 몸통을 기둥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털옷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밧줄을 끊어내려 했기에 장정들은 온 체중을 실어 밧줄을 당기며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습니다. 순덕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옷과 살이 가장 심하게 엉겨붙어 있는 손목과 발목 부분으로 다가갔습니다. 순덕은 먼저 왼쪽 손목을 잡고 엉겨 붙은 부위를 살폈는데 털이 혈관을 타고 피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마치 나무 뿌리처럼 얽혀있는 모습이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쑥물에 삶은 바늘을 꺼내 혈관이 뛰는 급소 주위의 털구멍에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여우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고 바늘이 꽂힌 자리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와 옷을 적셨습니다. 순덕은 망설임 없이 가위를 들이대어 바늘과 바늘 사이의 실밥, 아니 살과 가죽을 잇는 힘줄을 뚝뚝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질 소리는 천을 자르는 소리가 아니라 질긴 고기를 썰어내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한쪽 손목의 분리가 끝나자 그 부분의 털옷은 힘을 잃고 쭈글쭈글해지며 본래의 칙칙한 가죽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팔다리와 몸통이 남아있었고 여우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묶인 상태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순덕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순덕의 팔뚝에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나고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반대쪽 손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공포를 넘어선 무아지경의 상태였으며 오로지 이 저주받은 옷을 벗겨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순덕의 안위를 빌었습니다. 양쪽 손목과 발목의 연결이 끊어지자 여우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사제의 자유를 잃은 털옷은 이제 몸통, 즉 심장이 있는 가슴 부위에 모든 기운을 집중하여 최마님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질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살려줘, 뜨거워 라는 가냘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슴 부위의 가죽을 떼어내는 것은 자칫하면 최마님의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내고 가위를 최마님의 명치 끝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태도를 바꿔 순덕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잠깐 멈추어라. 내 너에게만은 특별히 영원한 젊음을 주마. 너도 가난하게 바느질이나 하며 늙어 죽고 싶지는 않지 않으냐. 나와 손을 잡으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 발 아래 두게 해주마. 여우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나긋나긋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흐물거릴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순덕의 귀에도 그 속삭임이 뱀처럼 파고들어 잠시 가위를 쥔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떵떵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곧 자신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내려다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하는 내 손이 좋다. 남의 생명을 빼앗아 얻은 젊음 따위는 필요 없다. 순덕은 단호하게 외치며 여우의 유혹을 뿌리치고 가위 끝에 온 힘을 모아 가슴팍에 털가죽을 찔렀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가위가 가죽을 뚫고 들어갔고 그 안에서 시커먼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덕은 기압을 지르며 가위를 위로 쳐올려 가죽을 세로로 길게 갈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콩깍지를 가르듯 털옷은 찌익 하는 소리를 내며 좌우로 벌어졌고 그 안에 갇혀있던 최마님의 본래 육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옷과 살이 떨어지는 고통에 최마님은 기절해버렸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털옷 안에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여우의 형상을 한 원혼이었는데 본체를 잃어버리자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림자는 다시 최마님의 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순덕이 미리 뿌려둔 소금과 팥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을 가져오세요. 어서 이 가죽을 태워야 합니다. 순덕이 다급하게 외치자 마당에 있던 돌쇠가 기다렸다는 듯이 화로를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화로 안에는 숯불이 시뻘겋게 타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순덕은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최마님의 몸에서 너덜너덜해진 털옷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벗겨진 옷은 바닥에 떨어져서도 마치 살아있는 생선처럼 팔딱거리며 스스로 움직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장정들이 쇠사랑으로 옷을 찍어 눌러 화로 속에 집어넣자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르며 기괴한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싹 뜨거워 저주할 테다. 옷이 타면서 나는 소리는 짐승의 비명소리와 여자의 통곡 소리가 뒤섞인 듯하여 듣는 사람들의 귀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옷은 불길 속에서 검게 오그라들며 몸부림쳤고 그럴 때마다 검은 연기가 해골 모양을 이루며 피어올랐습니다. 허공을 떠돌던 검은 그림자 역시 자신의 육체인 옷이 타버리자 힘을 잃고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순덕을 향해 돌진했지만 순덕이 쥐고 있는 가위가 빛을 발하자 비명을 지르며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밤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악취는 바람에 실려 날아갔고 화로 속에는 한 줌의 회색 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묶여있던 밧줄이 풀리고 최마님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장정들은 탈진하여 마루에 주저앉았고 최 부자는 쓰러진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최마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젊고 탱탱하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원래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쭈글쭈글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했고 손톱은 다 빠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더 이상 짐승의 사악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려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려 가위를 퀼임조차 없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재앙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었다는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마루로 올라와 순덕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고생했다. 정말 큰일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부엌으로 달려가 꿀물을 타왔고 누군가는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순덕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따뜻한 동지애로 바뀌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하인들을 시켜 아내를 안방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 욕심이 과했어. 당신을 이 꼴로 만든 건 다 내 탓이오. 최 부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비록 젊음은 잃었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그는 비로소 욕망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더러워진 마루를 닦아내고 흉한 흔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차려졌던 음식들은 모두 거두어졌고 대신 따뜻한 미음과 약탕이 준비되었습니다. 명할머니는 언제 왔는지 지팡이를 짚고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타버린 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죄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욕심이 잉태한 괴물이 불타 사라졌으니 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게다. 할머니는 순덕에게 다가와 고생했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거친 손길이 순덕에게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자거라. 아무 걱정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깊게 자거라. 할머니의 말씀에 순덕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최 부자네 마당에 모여 앉아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흉흉했던 기운이 사라진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라 마치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듯 반짝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모여 큰 솥에 물을 끓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은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자신이 마을을 지켜냈다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든 횃불의 행렬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길게 이어졌고 그 불빛은 순덕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둠마저 깨끗하게 몰아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게 했던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녹은 눈물이 똑똑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과 비릿한 악취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대신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사람들의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두려움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켜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러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최 부자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난밤의 악몽을 지워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흩어진 재와 핏자국을 깨끗이 씻어내고 부서진 난간을 고치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최마님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비록 얼굴은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었고 기력은 쇠하여 혼자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잠시 회한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내 자신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남편의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음은 이렇으나 욕망의 틈에서 허우적대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순덕은 꼬박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여우와 사투를 벌였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방 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 묻은 가위와 바늘을 깨끗한 천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시무시한 물건을 쓸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 방 안가득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싱그러운 겨울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는 햇살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주자 순덕의 언손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순덕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에서 캔 귀한 도라지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갓 낳은 따뜻한 달걀 꾸러미를, 또 어떤 이는 겨우내 말린 시래기를 한 아름 안고 왔습니다. 그들은 순덕의 손을 잡고 네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순덕은 부끄러워하며 할머니와 이웃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숱한 부엌을 채워주며 그동안 그녀를 외면했던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사람들의 온정이 모이자 순덕의 작은 초가집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커다란 늙은 호박, 여러 덩이를 싣고 순덕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 부자는 순덕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내 아내를 살려주어 고맙네. 그리고 내 어리석음으로 자네를 고생시킨 점 깊이 사죄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죄의 뜻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며 앞으로는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마님 또한 순덕에게 따로 서찰을 보내어 자신의 헛된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았으며 남은 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순덕은 최 부자가 보내온 늙은 호박을 보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귀한 호박으로 죽을 쏘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겠구나. 그녀는 이웃 안악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잘 익은 호박을 반으로 가르자 샛노란 속살이 드러났고 달콤한 향기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안악들은 호박 껍질을 벗기고 속을 파내어 솥에 넣고 푹푹 삶았고 한쪽에서는 찹쌀을 빻아 새알심을 빚느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구수하고 달콤한 호박죽 냄새가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냄새를 맡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숟가락을 들고 순덕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멍석을 깐 마루에도 마당에 펴놓은 평상에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순덕은 커다란 사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금빛 호박죽을 가득 퍼서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고 한 입 더 넣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워 입을 호호 불면서도 맛있게 그릇을 비웠고 어른들은 이게 바로 보약이지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명할머니도 아들의 부축을 받고 마시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호박죽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오순도순 나눠 먹는 게
사는 맛이지. 젊음이 밥 먹여주나 마음 편한 게 최고요. 할머니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부자도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죽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늘에서는 한방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없이 조용히 내리는 눈송이는 마치 하얀 솜털처럼 포근하게 온 세상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호박죽으로 배를 채우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옛날 이야기, 농사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가 두서없이 오갔지만 그 소음마저도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마루기둥에 기대어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더 이상 여우의 속삭임도 가위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자리를 뜨지 않다가 눈이 제법 쌓이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고 가네. 순덕이 자네도 푹 쉬게. 이웃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이 순덕의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순덕은 빈 그릇들을 치우고 부엌을 정리한 뒤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장작이 타는 훈훈한 열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와 등 따숩고 배부른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 눕기 전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고요하기 그지없었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는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도 더 이상 기이한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모든 집들의 지붕 위로 평화로운 굴뚝 연기만이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은 문을 닫고 요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소미불에 바스락거리는 감촉과 풀 먹인 베개에 시원한 느낌이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화려한 털옷도, 젊어지고 싶었던 욕망도, 끔찍했던 여우의 저주도 모두 한바탕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에 해야 할 바느질 일감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남은 호박죽뿐이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거친 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다 사그라들었고 어둠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하며 규칙적인 박자로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돼지가 부르는 자장가 같아서 듣는 이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닭들도, 그리고 산속의 짐승들도 모두 눈 내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순덕의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에 핀 목화꽃 사이를 거니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는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고 그녀는 다시 바늘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옷을 지을 테니까요. 눈은 밤새 내릴 것이고 마을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더욱 깊고 단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났으니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창밖에 내리는 눈이 세상의 모든 소란을 덮어주듯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걱정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눈을 감으면 고소한 호박죽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밤은 험한 꿈 꾸지 말고 부디 따뜻하고 포근한 잠 주무시기를